이 그림은요, 그 인공신경망의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한쪽에 띄워놓고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빈 종이를 하나 띄워놓고 그 빈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서 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 뉴런. 인공 뉴런은 어떻게 생겼죠? 보통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인공 뉴런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뉴런에 입력되는 값은 x로 표시하죠. x0부터 xn-1까지 n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 입력되는 x에 곱해지는 웨이트들, 웨이트 0부터 웨이트 n-1까지 웨이트들이 있는데, 그 입력된 값과 그 다음에 웨이트들은 곱해지고 이것들이 다 더해지죠. 이렇게 더해져요. 이 더해진 것을 보통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선형결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이 시그마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렇죠? 이렇게 그 선형 결합된 값이 다음 뉴런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활성화 함수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됩니다. 활성화 함수. 활성화 함수에 대한 개념도 그 많이 알아두면 좋은데, 몇 가지 활성화 함수는 직접 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성화 함수 몇 가지를 설명하면은, 먼저 소프트맥스입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x에 대한 y의 총합, 그 총합이 1이 되게 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x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면은, 그럼 y 값도 그에 대한 값이 있겠죠. 그러면은 x에 대한 y의 총합이 1이 되게 해야 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절대 1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이 소프트맥스고, 보통 소프트맥스가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요, 분류인데 이진 분류가 아니고 그 클래스 라벨을 3개 이상 갖고 있는 멀티 클래스 분류의 출력층에서 사용돼요. 자, 이렇게 뉴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형 결합된 값이 활성화 함수로 통해서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뉴런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죠.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렸는데, 이 네모 박스는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뇌 구조, 뇌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안에는 뇌세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뇌세포들을 이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뇌 안에 뇌세포들을 층층이 쌓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층을 4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층층이 쌓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층층이 쌓는 구조, 이거를 이제 DNN이라고 부르죠. 딥 뉴럴 네트워크. 옛날에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층 신경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층이 여러 개인 멀티 레이어드 퍼셉트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런 층들은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입력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든 회귀든 그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층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은닉층이라고 하죠. 지금은 사실상 이렇게 그냥 단순히 층층이 쌓는 구조는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근데 처음에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보통 이렇게 그냥 층층이 쌓는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되죠?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을 받는 층을 입력층이라고 합니다. 입력값 x가 전달되면은 이 입력값을 입력층에서 받아들이죠. 여기에 은닉층과 출력층, 입력층이 있는데 이 안에는 많은 뉴런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뉴런들이 들어가는데 뉴런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보통 입력층의 뉴런의 수는 결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뉴런의 수는 입력층이 변수의 개수하고 동일합니다. 변수의 개수. 예를 들어서 2차원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뭔가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2차원의 종속 변수를 제외한 독립 변수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층의 뉴런도 있어요. 출력층의 뉴런도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귀로 하면은 1개고요. 회귀로 하면 1개. 이진 분류일 경우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습니다. 멀티클래스 분류를 하면은 분류하는 클래스 라벨의 수만큼 존재하죠. 여기에 뉴런도 몇 개예요? 회귀 분석은 1개. 왜냐하면 숫자 하나만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분류 경우에는 보통 경우에는 그 분류할 때 분류의 출력층에서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분류하는 클래스 라벨의 수만큼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은닉층의 누려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은닉층의 누려는 모르죠. 몇 개가 들어갔지. 연구자가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은닉층의 구조도 달라지고 뉴런들의 개수도 달라지고 층의 개수도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은닉층의 뉴런들은 이전 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CNN이냐 RNN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구조는 달라지지만은 대체적으로 이전 층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입력층의 뉴런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입력층의 뉴런이 4개가 있고 그러면은 이 4개의 출력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다음 층의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 요 은닉층의 첫 번째 뉴런, 제가 파란색으로 색을 칠한 이 첫 번째 뉴런은 입력값이 4개가 되잖아요. x가 4개가 되는 거죠. x가 4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x에 곱해지는 웨이트들 w도 존재하겠죠. w를 제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면요, 여기 w가 하나,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면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거예요. 물론 보통 인공신경망의 그 이론을 설명하다 보면은 수학적 공식을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죠. y는 w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x는 여러 개죠. x가 여러 개면은 w도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각 뉴런들은 웨이트 말고도 바이어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이어스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모든 뉴런들이 바이어스를 하나씩 가진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은닉층의 파라미터의 개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닉층, 첫 번째 은닉층의 뉴런이 예를 들어 5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각 뉴런에는 이전 층의 출력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전 층의 출력이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웨이트만 하더라도 이전 층의 뉴런이 4개니까 4 곱하기 현재 층의 뉴런의 개수 5개죠. 5만큼의 웨이트가 존재하죠. 4 곱하기 5만큼의 웨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뉴런당 하나씩 가지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은닉층의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25개가 되는 거죠. 25개. 만약에 두 번째 은닉층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두 번째 은닉층도 이전 층의 출력을 받으면은 이전 층의 출력이 5개가 그 다음 두 번째 은닉층의 뉴런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 번째 은닉층의 뉴런의 개수가 둘, 셋, 넷, 다섯, 6개, 7개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제가 동그라미 7개 쳤잖아요. 7개라고 가정하면은 이 두 번째 은닉층의 파라미터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 층의 출력 5 곱하기 현재 층의 뉴런의 개수죠. 7 그리고 바이어스 7개 이렇게 되죠. 그럼 35개에다가 7개를 더하면은 42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층이 많아지고 뉴런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파라미터의 개수는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또 이런 파라미터는 입력층을 제외하고 출력층까지 전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가 예측한 결과를 더 좋게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고민이죠. 사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뭐 은닉층의 수는 몇 개로 할 건가? 그렇지 않겠어요? 은닉층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건가? 그다음 각 층별 뉴런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건가? 각 층별 뉴런의 개수는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층층이 쌓는 구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복잡한 구조를 만드니까 나중에 또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잠깐 질문 내볼까요? 질문 내볼까요? 출력층의 뉴런이 3개라고 했으면 출력층의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여기 출력층의 뉴런이 출력층의 뉴런이 3개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출력층의 파라미터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여기 이전층의 출력이 7개잖아요. 7개 곱하기 출력층의 뉴런이 3개죠. 여기다가 바이어스가 3개. 그렇죠. 그러면 2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 꼭 이거 계산해야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돌리면 다 알아서 만들어 줄 텐데. 그렇죠? 근데 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내가 만든 모델의 그 크기가 대강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무작정 크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현재 그 서비스를 돌리는 시스템 내에서 가용한 범위 안에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무작정 크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하고 서머리를 실행시키면은 파라미터 개수를 다 계산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연구자가 어쨌든 그 은닉층의 개수도 정했고, 그 다음에 층별 뉴런의 개수도 정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학습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X라는 입력을 인공신경망에 넣으면은 뭐가 되든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출력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Y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예측한 값이잖아요. 실제 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Y 해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Y 해시요. 근데 처음 한번 실행시키면은 이 Y 해시 정답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두 개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지, 이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그 함수를 손실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손실함수라고 부르고요. 손실함수는 분류냐 회귀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좀 다릅니다. 보통 그 회귀에서는 민, 앱솔루트, 에러, 그러니까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 내는 방법, 아니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 내는 방법. 절대값이나 제곱을 씌우는 이유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에서 만들어지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0으로 수렴하는 걸 방지하려고 절대값이나 제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분류 분석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죠. 이진 분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라벨을 분류하는 멀티클래스 분류라면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차이를 계산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끔 여기 인공신경망에 있는 뉴런이 가지고 있는 저기 빨간 점들로 표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인공신경망의 뉴런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는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x 값은 학습을 할 때마다 바뀌는 건 아니겠죠. 학습을 할 때마다 x 값은 항상 일정해요.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 y도 고정돼 있어요. 그렇겠죠? x에 따라서 y가 매번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학습한 데이터는 딱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고 이 안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요, 여기는 빨간 점들이에요. 웨이트들. 그죠? 웨이트를 바꾸면은 웨이트에 의해서 뭐가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y 해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겠죠? x는 고정이고 y도 고정이고, 요 인공신경망 안에서 웨이트를 바꾸면은 y 해시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를 2차원 평면상에 요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2차원 평면상에
X축에다가는 웨이트를 놓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실제 예측한 Y와 정답과의 차이, 요거를 이제 2라고 낼게요. 2 에러. 웨이트와 에러를 가지고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X는 웨이트, Y는 에러. 그럼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그림만 보면은 에러를 가장 적게 하는 곳은 제가 선으로 그려보면요, 요 정도 되겠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제가 W0라고 할게요. W0. 이 지점에서도 뭐 E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0, 2가 오차잖아요. 오차를 가장 적게 하는 것은 요 W0 지점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래프상에 이렇게 A라는 점,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A 지점에서는 이 그림대로라면은 WA가 있을 거고요. 이 WA 값을 W0에 가깝게 하려면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죠. 즉 증가를 시켜야 될 거예요. 웨이트를 증가시켜야 될 거고, B 지점이라면 여기 제가 WB라고 쓸게요. B 지점이라면은 왼쪽으로 웨이트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감소시켜야겠죠. 그쵸?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뭘 이용했을 때 웨이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A 지점 또는 B 지점,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기울기는 계산 못하니까 보통 편미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전 회차의 수정량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A 지점에서는 웨이트가 증가하면은 에러는 감소하죠.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보면은 음수가 될 거고요. B 지점에서 기울기를 보면은 B 지점에서는 웨이트를 증가시키면은 에러도 증가하죠. 그럼 이 지점에서 B 지점에서 기울기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기울기는 다른 말로 경사라고도 하죠. 경사,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인공신경망에서 그 웨이트,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들의 베이스 알고리즘이 돼버렸어요. 표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연구자가 이걸 생각해냈는데, 그러면은 웨이트를 이렇게 바꾸자. 웨이트를 보통 여기에 웨이트 T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웨이트 T 마이너스를 쓰는데, T나 T 마이너스는 보통 책에서 잘 표현 안 합니다. 안 쓰기도 해요. 안 쓰기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웨이트, 다음 회차 웨이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번 회차 웨이트에서 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만큼 빼는 거죠. 왜냐면 기울기가 음수면 더해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면 빼야 되니까. 그래서 웨이트에 대한 에러의 편미분 값을 빼는 거예요. 빼도록 만든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델타 W, 델타 2로 표시했어요. 델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PPT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6자 반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델타 W분의
델타 E인데 그 쟤를 이제 뭐라고 읽냐면요. 편 D라고 읽어요. 파셜 D라고도 읽기도 하죠. 저거는 뭐냐면은 웨이트에 대한 에러의 편미분 이렇게 됩니다. 저게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데, 근데 이제 수학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웨이트의 그 커지고 작아지는 양을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고 작아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여기다가 뭘 하나 넣냐면요, 에타를 하나 넣습니다. 에타를 곱해 주도록. 에타, 얘를 이제 에타라고 부르죠. 이 인공신경망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불러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부르고요. 이 학습률이 크면은 웨이트 변화량이 많아질 거고, 학습률이 작으면은 웨이트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죠. 이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뭘 갱신시키는 거예요? 인공신경망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웨이트들을 갱신시키는 거죠. 지금은 그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그 웨이트를 갱신시키는 방법이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써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차이를 가지고 가장 뒤에 있는 출력층의 웨이트를 바꾸고, 이 출력층 웨이트가 바뀌면은 이전층 입장에서는 바뀐 웨이트가 정답에 해당되는 건 마찬가지죠.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전층의 웨이트를 바꾸고 이렇게 반대로 웨이트를 전파시키면서 나간다 그래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거 써요. 영어로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역전파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에는 웨이트를 앞에부터 쭉 바꿔 나가기 시작하는 피드포워드 알고리즘을 썼죠. 지금은 역전파 알고리즘이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웨이트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여기 경사하강법이라는 방법이 쓰입니다. 그럼 봐봐요. 연구자는 고민을 몇 가지를 더 해야죠. 아까 연구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은닉층의 수와 그 다음에 층별 누런의 수는 이건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AI가 뇌 구조까지 지가 생각해서 학습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네트워크도 지가 알아서 만들면서 계속 학습해 나가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온다면 정말로 영화 같은 세대가 영화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연구자는 인넥징스, 그 다음에 층별 누런의 수를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뉴런의 그 활성화함수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 활성함수를 사실 뭘 선택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연구로 활성함수를 몇 가지를 정했어요. 가장 먼저 엘루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엘루를 써보세요. 엘루를 써보고, 그 다음에 프렐루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레루를 써보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요 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보통 여기 엘루, 프렐루, 그 다음에 레로 선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뭐 활성함수는 그렇다 하고 나중에 활성함수를 다시 한번 소개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어쨌든 연구자는
활성화 함수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경사하강법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네들을 나중에 웨이트를 최적화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을 옵티마이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데 툴마다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툴에서는 솔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솔버라고 불러요. 어쨌든 뭐 옵티마이즈든 솔버든 얘는 인공신경망의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요. 그 웨이트 값을 크게 할 건지 줄일 건지. 근데 웨이트가 초기 값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초기 값을 전부 다 0으로 넣어버리면은 아니면 뭐 고정된 상수 값으로 놔버리면은 전부 다 똑같아지니까 별 의미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공신경망의 웨이트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난수를 줍니다. 0에서 0에 가까운,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보통 0.01인 아주 작은 값을 두고, 이거를 좀 개선한 게 세이비어 글로롯의 글로롯 초기화 방법, 그 다음에 캐밍히의 히 초기화 방법들이 있곤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옵티마이저죠. 옵티마이저가 나중에 두 가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이 경사하강법이 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경사하강법이 크게 두 개의 브랜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존의 경사하강법에 예를 들어서 웨이트에서 에타 곱하기 델타 W 분의 델타 E 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곱하기 델타 웨이트 이렇게 해서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런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학습해 보셨던 분은 X를 웨이트로 두고 Y를 에러로 뒀을 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졌으면은 A 지점에 있을 때 얘가 B 지점까지 간 다음에 더 학습을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반대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B 지점에 머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 B 지점은 지역 최소값이라고 해서 지역 최소값에 빠지는 이걸 로컬 미니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현상이 발생돼서 요걸 넘어서 C 지점까지 오길 기대해야죠. 그래서 학습한 방향으로 좀 더 해보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관성을 줬다고 해서 모멘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모멘텀 방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여기 웨이트에서 에타에 웨이트에 대한 에러의 편매분을 곱하는데 에타 값이 처음부터 커버리면은 이게 에러가 너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확산이 되고 너무 작으면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좀 크게 했다가요. 갈수록 점점점 작게 하는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곱해지는 거예요. 학습이 될수록 이 루트 h는 나중에 학습이 될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에타가 곱해지는 양이 좀 작아지죠. 요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은 그러니까 학습률이 학습이 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적응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얘를 어댑티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저가 기존의 경사하강법에서 발전해서 모멘텀 계열과 그 다음에 어댑티브 계열로
나눠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모멘텀 계열과 어댑티브 계열이 다시 합쳐졌어요. 합쳐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블로그 보면 아담, 제가 본 블로그는 이 아담을 아담과 이브의 아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아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어댑티브와 모멘텀의 약자예요. 어댑티브 방식과 모멘텀 방식을 따서 만든 거고, 나중엔 이 모멘텀 방식도 네스테르프 모멘텀으로 또 발전이 되고요. 네스테르프 모멘텀과 아담이 합쳐져서 또 나담이라는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지죠. 지금은 아담이 아주 많이 사용되는 옵티마이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